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주택복권 방송 기억하세요? 숫자판이 막 돌아가고 있으면 진행자가 외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은 화살이 날아가서 탁 꽂혔는데요. 그때는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사지만 역시나 하게 된다고 하면서들 사시는 게 또 복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짜리 드림 쿠폰, 그래도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로또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로또 당첨 번호는 29번, 12번, 1번, 33번. 쏘세요. 하나 주세요. 예, 됐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가게 한 10년 됐어요. 손님이 하루에 한 300명? 이렇게 접한다 볼까? 나는 하우스포라서 그거 맞아야 돼요. 그쵸, 집 이사 안 가고 빨리 안 팔려면 로또가 맞으면 이사 안 가죠. 좀 어렵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물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은 가진 건 없고 집이 있어도 다 거의 한 대출 받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거는 로또 하는 거는 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우선치기 급한 거는 집 담보 대출 갚는 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자만 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대출 있는 것 좀 일단 삭감시키고 일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좀 어떤 재테크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할 생각이죠. 원래 어려울수록 이제 조금 비즈를 절실하니까 어려울수록 우리 복권이 잘 팔린단 말이지. 3등 한 3번 돼봤었고요. 한 150만 원, 160만 원 수령. 3등 되면 더 아깝더라고요. 4등이 되면 체념을 하게 되는데 3등 되면 번호 하나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는 거니까. 물론 뭐 그것도 좋은 건데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고. 매주 오시는 분이? 네, 저는 꼭 해요. 안 하면 불안할 정도로. 근데 안 사면은 뭔가 일주일이니까 그쵸, 허전한 기대감이 제로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없는 이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역전을 하는 길은 오로지 로또 토요일만 기다리지 모두 빼고 질투와 이제 여기 와서 기계 돼갖고 복절하는 사람은 기계한테 절하고 한 두세 번 와서 절하고 갔지. 1등도 했다고 자기가. 정신 대접 받은 사람도 한 사람 있지. 제가 로또 처음 사보는 거라 그냥 좋은 데 쓰고 싶어요. 내가 당첨되면 작은 꽃집을 다니고서 내 이웃들을 마주하며 살고 싶어. 꿈을 뭐 빌리게 있나. 전부 다 보통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가족 행복하게 건강 유지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 일반 사람들 행복한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 노를 비웃음 내 등 뒤에 그대로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신청곡 누가 하셨나요? 노래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일주일짜리 꿈이 바로 로또잖아요. 근데 이 로또가 지금 이 녹음분을 듣고 보니까 주택복권 같아요. 다들 하우스 푸어라서 산다, 또 담보대출 갚으려고 산다, 집 때문에 이렇게 다들 로또 사신다고 하니까 주택복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사실 이게 사행심을 조장한다 뭐 말은 많지만은 사실 이게 또 건강하게 또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본 적은 없지만 이만큼 당첨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라고 알찬 계획은 한번 세워봤는데 한 번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게 어려울수록 아마도 로또방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하루에 손님 300명이면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주인분께는 죄송하지만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손님이 좀 줄어들 테니까 손님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요즘 응답하라 1997, 작년에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봤던 케이블 드라마인데요. 요즘은 또 응답하라 1994가 화제죠. 근데 1997년 하면은 뭐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H.O.T도 상당히 좀 화제이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차 기자였어요. 1997년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이제 신청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라가 정말 망하는 건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었는데 기자들도 그만큼 몰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 경제가 4년 만에 IMF 외환 위기를 졸업하고 그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들은 또 어떤 희생들을 낳았고요.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산층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또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이 16년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님 연결해서 이때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얘기, 또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그런 가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1997년 11월 21일로 돌아가 보면 라는 상상은 저는 별로 하기 싫습니다. 굉장히 기자로서도 되게 어려웠고요. 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갑자기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됐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교수님 사태에 또 굉장히 어떻게 맞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때 또 대책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소회라고 해야지 될까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은 그 외국에서 제가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때 국내에 들어온 지 정말 몇 달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참담했죠. 우리 한국 경제가 뭐 한강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OECD도 가입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했다. 그러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는데 IMF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빠졌고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좀 때리는 경제학자들 같이 모아서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어떤 개혁 정책이 필요한지 그런 좀 책자도 만들어서 새로 출범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에 좀 제안도 했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서 좀 한국 경제가 앞으로 괜찮아진다는 이런 얘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무슨 의용군 나선 그런 기분이었죠, 뭐 사실. 네, 그때 또 금모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태들이 저도 좀 떠오르는데 16년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뭐 그동안에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급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외환이 하나도 없어서 바닥이 나서 정말 대외 채무를 갚을 수가 없었고 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까지 900원이었는데 제가 그 자막 바꾸느라고 막 뛰어서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이 막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기억을 하면은 아찔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원인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환율이 여름에만 해도 900원 이하였는데 IMF에 갈 때는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갔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복잡하겠지만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나 섣부르게 어설프게 이루어진 금융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자 싸다고 그 단기 외채를 마구 들여왔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또 재벌들이요. 서로 등치 키우겠다고 과잉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문어발식 확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부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외채는 많이 빌려왔죠. 그것이 부실화는 됐죠. 거기다가 이제 그 아시아 금융 위기가 이렇게 불어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한국에서 우리 빌려준 돈들 다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돈이 마구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왜 다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태국 바트화 얘기만 해도 가슴이 좀 떨려요. 그때 이제 태국 바트화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보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게 굉장히 징조가 안 좋았던 기억도 났었고요. 네, 한보 그리고 특히 이제 기아자동차가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한보 같은 경우는 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보 같은 경우는 아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나?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얼마 없고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돈이 은행에서 나온 거고, 그 은행은 또 외국에서 단기회체를 마구 빌려온 거고, 그러니 위기가 안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잘 표현을 해주신 게 섣부르고 좀 성급한 금융 자유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말 굴욕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IMF가 돈 빌려주면서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굴욕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4년 만에 그때 그 미셸 깡드 씨가 와서 줬던 것 같은데 IMF에서 빌린 돈을 다 갚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그때 숙제를 아주 호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혁을 많이 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엄청난 그런 충격이 아니었으면 외부의 또 그런 힘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그런 개혁들이 추진됐다는 뭐 그런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작용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부작용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핵심적인 게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죠. 이후로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이 좋은 직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 이 직장에서 일찍 구조조정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또 다 들어가가지고 자영업이 너무나 그 과잉 팽창을 하게 된 거니까 소비 여력은 한계가 있는데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골목마다 김밥집 2개, 치킨집 2개, 뭐 미장원 3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영업이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났거든요. 4.5정, 이태백 이런 말들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이후에 다 생긴 거고요. 고용시장의 유연하다. 이 표현이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많이 기사를 쓸 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용주가 유연한 거지 우리가 유연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고용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노동시장 유연하다, 고용 유연하다 이렇게 참 어디 경직된 것보다 유연하게 좋겠죠. 그 말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고용주가 해고하는 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처럼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직장을 새로운 뭐 잘렸으면 또 네. 새로운 직장을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유연성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유연성이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예.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괜찮은 일자리, 네. 요즘은 괜찮은 일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뭐 네. 시내 직장이다 어떠고 합니다만은 정부나 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가거나 금융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오랫동안 그걸 일자리 준비를 하는 네. 취업 그런 준비 기간이 이제 상당히 취업 길어지고. 준비층들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공시족이라고 해서 뭐 노량진에서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 상황이 벌어졌고 네. 이게 안타깝게도 16년이 지난 오늘날 나아지고 회복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용률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얘기했던 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였고 지금은 또 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청년 취업이 안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청년 취업의 질도 나빠지는 거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래도 고용률은 뭐 가장 네.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봐야 될 게 네. 일자리 숫자만 볼 일이 아니고 일자리의 질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질이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 뭐 반듯하거나 뭐 무슨 또 뭐라고요? 양질의 양질이거나 예.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먹고 살 만큼 돈을 주고 안정되게, 있고 승진의 기회도 있고 하느냐 이걸 질을 봐야 되는 거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고용률 상승의 이면에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 고령층 네. 예, 고용률이 노인들의 고용률이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노인들이 왜 고용률이 올라가냐? 그것도 뭐 좋은 살아야 일이라고 볼 되니까.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이 고령층의 노령층의 빈곤율이 50% 육박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뭐 연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폐지 줍는 것부터 해서 정말 저급한 이런 그 일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는 외환 보유액이었잖아요. 그때 네. 정말 뭐 이 표현은 안 되겠지만 앵꼬라고 했어야지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게 3천 얼마가 돼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넉넉해서 어떤 이 단기 외채나 이런 것들도 적고요. 좀 이렇게 네. 대비할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위기를 또 맞지 않을 수 없는 혹은 그러니까 맞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좀 이상하고 맞을 수도 네. 있는 그런 그런 또 가능성이 있지요.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예. 어떤 건지를 좀 짚어주시면 어떤 거냐면요.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외환 보유고나 단기 외채 네. 그런 면에서는 뭐 96년 당시와 97년 당시와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은 네. 뭐 곧 닥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원래 문제의 근원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지고 부실화돼 네. 있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의 문제로 전이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네. 우리가 그 금융 구조조정도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부실도 과거처럼 많지 않고 그래서 이쪽은 좋아졌는데 그 대신에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가고 가게는 힘들어졌거든요. 네. 일자리가 안 좋아지고 가게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이런 양극화가 또 그리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게의 어떤 교육비 부담이나 집값 부담이나 이런 건 주거비 부담 많이 늘어나니까 네. 거꾸로 가게가 이제 부실화되는 거예요. 가계 부채 문제 다 네. 아시는 바대로 가계 부채 문제가 과거의 외환위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해졌거든요. 기업 부분에서 그리고 그러면 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돈을 네. 막대한 지금 오늘도 그런 477조를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막대한 이윤을 쌓아놓고 일자리 창출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가계가 부실화돼 있고 정부가 그전에는 튼튼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 공기업 부문 네. 이쪽도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고요. 16년이 지났는데 그때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앞으로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주십시오. 예, 오늘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과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과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요즘이 전세도 문제인데 전세에서 또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목돈을 그냥 두기는 아까울 테니까 이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될 테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선 이게 전세도 문제이긴 한데요. 월세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월세 수요가 이제 젊은 층하고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2013년에 전월세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월세 비중이 33.8%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25%고 작년에 25.7%니까 1년 만에 한 7,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까지 합치면은 한 40에서 한 43% 정도 이렇게 지금 비중이 올라갑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거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중소형하고 그 주거 상품이 좀 저가, 주거 상품이 많은 지역 위주로 그 월세가 많은데요. 네. 뭐 서남권이라든지 서부권, 도심권, 동부권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게 점차 지금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지속이 되면 월세 전환율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과격하게 전망하는 쪽에서는 우리만의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저금리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그런 침체 때문이기도 할 텐데 그런 이유일까요? 우선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지금 시작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집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 전세 받아가지고는 뭐 운영하기 힘드니까 월세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한 3, 4년 사이에 전세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세가를 부담하기 힘든 이런 임대 수요자들이 전세로 좀 많이 전환하는 수요가 많고요. 최근에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좀 그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적정 월세 전환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월세 전환율이 있거든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현재 14%입니다. 옛날에 고금리 때 정해놓은 건데요. 여기 이제 내년부터는 10%로 조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입법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그 각 상품마다 또 지역마다 이렇게 월세 전환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에서 한 7% 정도, 그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오피스텔이 7, 8% 정도. 의외로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이 한 10% 이상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시중 금리에 한 1.5%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배 이상 그 월세 이율이 높으니까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층하고 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부담 때문에 전세 대책은 828 때 나왔었나요? 나왔죠. 예, 그런데 월세 대책도 그때 나왔었나요? 같이 나왔었죠. 예, 어떤 게 있었죠? 우선 그 4.1 대책과 828 대책 중에서 전월세 대책이 한꺼번에 나왔었는데요. 네. 우선 정부는 그 공급 대책하고 제도 개선을 좀 그 두 가지를 내놨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2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철도부지에 짓겠다는 그렇죠. 지난 5월 달에는 시범단 7곳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한 것 중에서 송파, 잠실, 목동, 공릉, 고잔 여기는 아마 그 사업 계획이 축소가 되거나 백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도 부지 위에다가 이렇게 짓다 보니까 처음에 건설비가 3.3제곱미터당 한 500만, 6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비용 때문에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행복주택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건설형 외에도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급 방식을 좀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 7군데 중에서 오류하고 가자만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냐할까 싶고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법무부가 그 내년 1월 달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행령 개정하는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아까 14%에서 10%로 이제 내리는 거. 그다음에 그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료 지급 보증 상품을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유고하고 또 금융권에서 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많지가 않은 게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떤 뉴스 보니까는 거의 제로다 이용률이 그렇죠. 뭐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예. 그러면은 어떤 제도를 내놔야 조금 월세 직접 하시는 분들, 직접 예. 월세 수요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될까요? 우선 정부 제도가 좀 보완이 좀 절실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자 부담 월세 전환율이 14%인데 네. 10%로 전환한다 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요거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료 지급 보증 상품을 내놨는데 네. 요게 지금 9월 15일 날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용하는 고객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로라고 네. 지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세입자의 스스로가 네. 내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걸 염려해가지고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월세 체납률이 높다 보니까 그걸 당연히 해놓지만 세입자 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지금 상품 내놓은 월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3% 이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금리가 지금 4에서 한 6% 정도 굉장히 높고 네. 실제로 월세 대출을 받은 분들은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거든요. 보통 신용 등급이 9에서 10등급 정도 되는 분들이 월세를 좀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부에 좀 신용대출을 한도를 늘려서 월세를 대출받는데 좀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더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좀 활용해가지고 네. 대상자하고 금액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란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전세가 없어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들여다보게 되는 게 우리보다 좀 잘 하고 있는 선진국들일 텐데, 그렇죠. 그쪽은 이제 거의 월세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만 나서가지고 하기는 좀 문제가 네.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좀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만 그냥 맞붙여 놓으니까 네. 세입자가 체납을 할 경우 집주인으로서 상당히 좀 체납되는 거를 받기도 어렵고 물론 지금은 집주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세입자들만 굉장히 심각하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라든지 월세 체납 때문에 실제로 월세 이율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해놓으면은 네. 월세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네. 그렇죠. 기업형. 그러니까 큰 회사가 네. 집을 많이 사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아까 그런 네. 부분들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비용들을 많이 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월세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아까 대한주택보증도 그런 상품을 내놨습니다만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 상품들을 보증보험 제도를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 세입자가 좀 체납을 해서 임대인이 물론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면 월세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월세율을 낮춰주는 거는 정부가 네네.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이 출연해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에 대한 폭넓은 대담을 나눕니다. 국민들 살림살이 언제쯤 희망의 빛이 보일지 현 정부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현정택 부의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취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 정보를 알면 됩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 들어온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예. 0291님인데요. 내년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네요.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최대 고민인데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직 내년에 바로 이제 취업 시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세우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진로를 찾는 비교적 좀 평균적인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계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열별로 선배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를 안내를 한번 받아보셔요. 안내를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은 그 대학 단대를 이제 가시면 사무실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처 대학들마다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학과 취업 선배들이 어떤 곳을 갔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떤 계열의 전공자를 선호하는지를 이해되는데 상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내가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없을 때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보시고 아니면 나에 대한 탐색을 이제 좀 해보시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걸리지 않나요?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짧게라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나는 게임을 좋아해. 나는 스포츠맨은 아니지만 스포츠를 좋아해. 혹은 난 자동차를 좋아해. 뭐 음악을 좋아해. 근데 이런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돈이 도는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포츠맨은 아니지만 난 스포츠가 좋다 그러면 스포츠 에이전시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왜 좋은 방법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으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든 즐거워요. 그러면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그 T자형 인재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깊이를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T자형 인재요. T자형 인재. 그러니까 뭐 옆으로도 있어야 되지만 깊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인재가 되게 가장 좋은 조건 하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진출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로를 탐색해 보시면 조금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상무님은 어떠셨어요? 딱 대학 졸업 전에 취업 방향을 정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내가 아직 진로를 세우지 못했어요. 혹은 나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는 다 아직도 그러니라고 우려하고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런 시각도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꿈도 찾아가는 거고 저도 아직 제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그런 꿈을 지향하고 찾아가는 거고 진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좀 거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 겉모습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로 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 청취자의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진로 결정을 못한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 뜻 혹은 성적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사실 이제 적성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기업명을 찾아가게 되죠. 뭐 네. 대기업을 간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인크루트에서 설문을 한번 해본 적도 네. 있는데 구직자의 37.6% 정도가 우리 청취자처럼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럼 아무데나 막 넣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네. 일단 취업은 해야 되겠고 네. 소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흔히 아는 이름의 기업. 네, 이런 데들이 입사 지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아는 기업의 입사 지원 경쟁률은 어마어마해지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로 결정을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진로를 정한 응답자 중에서도 진로와 연관된 직무만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로 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또 응답도 33.1% 정도 여전히 나왔어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또 예. 물어봤더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네. 내가 가고 싶은 분야로만 갈 수 없다는 걸 또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지망 같은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예. 하여튼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물론 요즘 공시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네. 시험 준비들을 네. 많이 공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열린 채용한다니까 네. 너도 나도 일단 해보는 그런 그쵸. 게 있는데. 선호하는 직업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취업 준비생들이. 네네. 이것도 뭐 조사에 따르면은 전문직, 특수직,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이제 근데 그런 건 준비 기간이 꽤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는 네. 거죠. 한 17% 정도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어쨌든 일반 사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네. 그 다음 있는 것 같고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 다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광고, 홍보직. 그다음에 네. 연구개발직 이런 순서로 응답이 있었는데요. 네. 선택한 직업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냐에 대해서는 62.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아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B2C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그러니까 홍보 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구직자, 취준생들이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건전성에 비해 가지고 지원율이 좀 낮은 데들이 있고요. 직업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네. 대한민국의 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의 개수가 10,000여 개 정도 됩니다. 오, 그래요? 근데 예. 제가 아까 언급한 직업의 숫자가 네.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에게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물어보면 지금 언급한 정도의 개수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도 쏠림이 있는 거예요. 많이 네. 알고, 예. 그러니까 익히 이제 익숙한 것 이런 것 위주로 또 이제 입사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이야기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좀 덜 알고 있는 것, 네. 그러나 나한테 적성과 흥미가 좀 있는 것 이런 네. 분야를 좀 찾아 들어가면 네. 경쟁률은 낮아지고 가능성은 높아지는 또 그런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네. 여지도 있다는 것.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네. 정말 취업해 있는 선배들을 만나보는 그렇죠. 게 네네.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우스품만 파시지 마시고 네. 발품도 좀 파셨으면 그리고 하는. 이제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네. 마치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내 생활은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직장에서 보내는 그렇죠.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재미도 있고 좀 흥미롭고 네네.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좋을 텐데 네. 그런 일자리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이제 대학생들한테 어떤 회사를 가고 싶으냐를 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미나 재미가 넘치는 그런 네. 일자리를 가고 싶다라는 응답이 많은데요. 요즘 대기업 못지않게 복지 등을 갖추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문화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다수 소개되면서 취준생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주에는요. 이노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노스닷컴이요? 네네. 예. 그 광고 대행사인데요. 매월 뭐 무비데이를 운영하거나 자녀 출산 시에 기저귀 1000개를 지원한다거나 괜찮은데요? 네, 이런 이제 재미 예. 요소를 갖춘 작지만 네. 건전한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들이 요즘 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뭐 기업 문화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구직 문화도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네. 많이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11월 같습니다. 20일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응시해 보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밤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5363님 의견 주셨습니다. 가계부채 천조,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래서 국가경제가 1997년의 상황을 다시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6년 전과 어떤 그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살기는 어렵고 팍팍한 하루하루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부에서도 많이 꺼내고 있는데 직접 이 행복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